일본 내부에서는 이미 에너지 비상경보, 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하게 처리됐을 정책 대응이 이번에는 사회 전반의 불안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갑자기 시작된 일본 정부의 비축유 준비. 일본 정부가 갑작스럽게 비축유 반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산업성이 전국 주요 비축기지의 비축유를 실제로 꺼내 운송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홋카이도, 아키타, 가고시마 등 일본 각지에 분산, 보관된 비축유를 즉시 출고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평소 훈련의 연장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주요 경제 전문지와 방송사들은 일제히 이 움직임을 단순한 훈련이 아닌 비상상황 점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훈련과 실전 준비 사이의 경계가 이번만큼 모호했던 적이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왜 이런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생겼을까요? 그 배경에는 중동 정세의 급격한 악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일본 정부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실제로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 에너지 구조의 치명적 약점.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일본의 에너지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본은 사실상 자체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모두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그 중에서도 원유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문제는 그 수입처가 한 지역에 극도로 집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의 95.9%가 중동에서 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이 일본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공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제와 산업, 그리고 국민 생활 전체가 중동 한 곳에 생명줄을 묶어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구조는 역사적으로 형성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대규모 에너지 수입 체계를 구축했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매장량이 풍부한 중동이 자연스럽게 주요 공급처가 됐습니다. 그 결과 수십 년 동안 중동 의존도가 고착화됐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화석연료 의존 구조를 단기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세계 에너지의 목줄. 일본 내부에서는 이런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순간 일본 경제는 바로 멈춘다.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수치를 보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해협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약 33k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 좁은 바다를 통과합니다. 하루 기준으로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이곳을 지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등 주요 산유국의 원유가 모두 이 해협을 통해 세계로 나갑니다. 만약 이곳이 어떤 이유로든 봉쇄된다면 세계 에너지 시장은 즉각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일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일본은 그 정점에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 전문가들이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나라 중 하나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축유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그렇다면 일본이 현재 보유한 비축유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일본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 비축유는 현재 소비량 기준으로 약 146일분입니다. 여기에 민간 기업들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석유가 약 101일분이 추가됩니다. 두 가지를 합산하면 이론적으로는 약 247일, 즉 8개월 남짓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단순 보유량만으로는 실제 위기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선 산업 구조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의 석유화학 산업, 제조업, 운송 시스템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급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실제 경제 충격은 비축유가 소진되기 훨씬 전에 나타납니다. 가격 급등, 공급망 혼란, 기업 생산 축소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실제 경제 충격은 비축유, 계산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총리도 나섰다. 정치권의 긴장.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는 국회에서 직접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늦지 않게 대책을 내겠다.
발언이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 발언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불안이 더욱 빠르게 퍼졌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역시 휘발유 가격이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지점이 바로 주유소 가격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170엔 수준입니다. 이 가격도 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해 겨우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보조금 없이는 이미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본 에너지 전문가들은 중동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엔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250엔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약 50% 가까이 오르는 수준입니다. 오일 쇼크의 기여 1973년의 트라우마. 일본에서는 이미 한 차례 이런 상황을 겪은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1973년의 오일 쇼크입니다. 그해 중동 전쟁으로 석유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자 일본 경제는 심각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국 주유소 앞에 긴 줄이 생겼고 석유를 비롯한 생필품 사재기가 전국적으로 번졌습니다. 화장지, 세제, 식용유까지 마트 진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지금도 그 시절을 패닉의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그 경험이 있기에 일본 사회는 에너지 위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조금이라도 공급 불안 신호가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여론이 들끓습니다. 지금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의 관련 뉴스 댓글이 그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좋아요 19,000개를 받은 베스트 댓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95%를 중동에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는 너무 위험하다. 좋아요 13,000개. 댓글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일본 휘발유는 250엔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 뒤로도 정부는 왜 에너지 정책을 바꾸지 않았나? 재생에너지 확대가 너무 늦었다. 전기차를 늘려도 결국 전기는 화석연료로 만든다. 는 비판적 댓글들이 주르리였습니다. 산업계의 반응, 생산 축소와 원료 공급 경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산업계 반응은 일본 대표 석유화학 기업 미쓰비시 케미컬의 움직임입니다. 이 회사는 이바라키 공장에서 에틸렌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에틸렌은 단순한 화학 물질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합성 섬유, 전자제품 소재, 포장재 등 현대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핵심 원료입니다. 에틸렌 생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것을 원료로 사용하는 수많은 산업에도 연쇄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대형 에너지 기업 이데미스도 거래처에 공식 경고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납타 공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납타는 석유화학 산업에서 에틸렌을 만들기 위한 핵심 원료입니다. 납타 공급이 흔들리면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각종 플라스틱 제품 생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 경제 전문가들이 석유 문제는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거나 공급이 흔들리면 그 여파는 주유소 가격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조업, 물류, 소비재 가격까지 도미노처럼 올라갑니다. 결국 일반 국민이 마트에서 체감하는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시장이 먼저 감지한 위험 신호.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시장입니다. 일본 주요 손해보험 회사들이 선박보험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나 테러로 유조선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중동 해역을 운항하는 유조선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두드러집니다. 보험업계는 흔히 위험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산업으로 불립니다. 보험회사들은 방대한 데이터와 전문 분석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정량화합니다. 그들이 보험료를 올렸다는 것은 단순한 시장 반응이 아닙니다. 실제 위험도가 이미 임계점에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유조선 보험료 상승은 중동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가격이 오른 보험료는 결국 운송 비용에 반영되고 그것은 다시 원유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보험 시장의 반응 하나가 에너지 전체 가격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군사적 대응까지 거론되는 상황. 세 번째 주목할 지점은 군사안보와의 연결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하는 유조선을 군함으로 호송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총리는 국회에서 일본의 협력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안보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이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일본은 결국 군사적 대응 논의에서 완전히 비껴갈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제약이 있지만 에너지 안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2010년대 이후 에너지 안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의제로 명시하는 움직임이 지속돼 왔습니다. 이번 사태가 그 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일본 경제가 직면한 현재 상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원유의 95톤 9%를 중동에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비축유는 140지길분, 민간 포함 약 247일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구조상 실제 경제 충격은 비축유 소진 훨씬 이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고 보험시장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대책을 내겠다고 했고 국민 여론은 불안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위기로만 보지 않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중동 위기는 일본이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재가동,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 등 오랫동안 논의만 됐던 과제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경제에도 닥쳐올 파장. 이 문제는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역시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고 일본과 유사한 에너지 취약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흔들리면 그 여파는 한일 무역과 동아시아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산업 생태계에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한국 기업들도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 자체도 물가 상승 압력과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만약 일본 휘발유 가격이 실제로 200엔을 넘어 250엔까지 치솟는다면 일본 경제는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물가 전반이 오르고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비용이 급증하는 복합 위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리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일본 경제,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 전반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